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기억 속의 장면들이 유난히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여름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1975년 여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 말입니다. 그때 나는 24살이었습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지요.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그리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가끔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등골이 휘도록 번 돈으로 겨우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저로서는 졸업 후의 진로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는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향하는 길목에서 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터라 어쩔 수 없이 큰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천둥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급히 개울 쪽으로 달려가 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손을 휘저으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작은 몸집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개울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갑고 거센 물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소 수영을 좋아했던 덕분에 물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로 헤엄쳐 가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손목을 잡는 순간 그 작은 손가락들이 제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둘 다 물을 많이 마셔서 계속 기침을 해댔습니다. 아이를 구한 후 얼른 집으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아이를 등에 업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간간히 훌쩍이면서 자신의 집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기와집이었습니다. 제법 큰 집이었는데 앞마당에는 감나무와 배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었고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달려와서 아이를 제 등에서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누나에게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남매끼리 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마을 이장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은희를 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수줍은 미소가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동생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는 강인함이 보였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서
은희가 끓여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동생은 이미 깨끗하게 씻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고마워하며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은희는 정중하고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생을 키우느라 일찍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희는 대문 앞까지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손을 흔들 때 그녀도 수줍게 손을 들어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같이 그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의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동생 민수는 물에 빠진 후유증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제게 많이 따랐습니다. 만날 때마다 환한 웃음을 보이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은희는 항상 예의 바르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만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은희는 저녁 늦게 빨래를 널거나 마당을 쓸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를 맞춰 지나가며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흘렀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고향에서 부모님을 도우며 살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희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은희에게 제 마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것인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은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사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서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마당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며 누나를 불렀습니다. 은희가 나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동생을 구한 인연이 단순히 우연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은희에게 이사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은희도 제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를 바랐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이사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살림들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새로 시작할 생활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셨고, 어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온통 은희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사실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사랑이 끝나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 용기를 내어 은희에게 이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날도 저녁 무렵이었는데 은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얀 이불과 옷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담담하게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떨림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밝게 웃으려 하지만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저를 떠나보내기 싫다고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깃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희가 동생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형은 꿈을 찾아 떠나는 것이니 응원해야 한다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사 때까지 남은 며칠 동안 거의 매일 은희네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은희도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뒷산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은희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정자에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기와 지붕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은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동생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민수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수를 구해준 그날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학에서의 외로운 생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은희를 만난 후 달라진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저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생을 돌봐야 하고 저는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희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집에 찾아가도 민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누나가 어디 갔는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은희가 이웃시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급히 떠났다고 했지만 정확한 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었는데 왜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난 것일까요? 혹시 제가 이사 간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이상한 점이 더 있었습니다. 누나가 떠나기 전날 밤 누군가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누나가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여쭤보니 더욱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은희가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며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은희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은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울면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제 주소를 적어주며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수가 누나 대신 전해달라며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뜯어보니
은희의 단정한 글씨로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서울에서 건강하게 지내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 서로 꿈을 포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은희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떠났는지, 정말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큰아버지 밑에서 작은 사업을 도우며 일했지만 마음은 온통 고향과 은희에게 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서 가끔 편지가 왔지만 누나 소식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군 입대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의무였지만 은희와 더욱 멀어지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였습니다. 입대 전날 밤 고향으로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민수를 통해서라도 은희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편지에는 군대에 간다는 소식과 함께 변하지 않을 마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희가 어디에 있든 꼭 찾아내겠다는 다짐도 함께 적었습니다. 군대에서 보낸 2년은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은희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료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은희와 함께할 삶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제대 후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고향에 돌아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모님도 서울 생활에 적응하셨고 큰아버지의 사업도 점점 커져서 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로부터는 여전히 누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중학생이 되어 공부에 바빠졌고 편지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30이 되어서야 간신히 고향을 찾아갔지만 은희네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고향에서 은희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뒷산 정자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은희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곳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30이 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직장에서 승진하고 어느덧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에 대한 기억만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으로 만나 연애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며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문득 은희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과 치료를 잘 받았지만 그 시간들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시련이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아내의 투병 기간 중에도 은희에 대한 죄책감이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내가 완치 판정을 받고 몇 년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은 것입니다.
구조 조정의 일환이었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된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아내도 자신의 취미 활동으로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무료함과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강마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 수치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활동을 권했지만 마음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침울해 보이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은퇴 후 우울감으로 고생하는 남성들이 많다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점점 세상에서 소외되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날들이 계속되던 중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재발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것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송인 주소를 보니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곳에서 온 편지라 궁금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민수였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 첫 줄부터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편지에서 자신의 근황을 자세히 알려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힘든 공부를 마치고 이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제가 자신을 구해준 그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고향에서 개업 기념 작은 모임을 갖는데 꼭 참석해 달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은희 누나도 그날 참석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가 살아있고 민수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40년 넘게 소식이 끊어졌던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은희는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결혼은 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첫사랑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옛 친구의 초대로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사랑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옛 친구들이 소중해진다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이해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좋은 아내였고 아픈 와중에도 저를 잘 돌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두고 첫사랑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십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은희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민수에게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몇 번이고
편지지 앞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참석하겠다고 쓰다가 지우고 참석하기 어렵다고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살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굽은 어깨. 어느새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은희와의 만남을 통해 젊은 시절의 미완성된 감정을 정리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참석하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에게는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꼭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은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언가가 해결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인사,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이제라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은희를 위해서든 저 자신을 위해서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다듬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생기 있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배려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은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은희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구두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나가는 저를 위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 그리고 도시락까지 싸주었습니다. 기차 시간이 길 테니 배가 고플 것이라며 챙겨주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은희는 어떻게 변했을까? 저를 알아볼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KTX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가을이었고 단풍이 곱게 물든 산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기차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던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은희와 함께 뒷산을 오르던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민수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저 또한 그 시간만큼 늙어버렸다는 현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고향역에 도착하자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키가 훨씬 커졌고 의사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웃음만큼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감사 인사를 연신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만약 제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민수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누나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희는 그때 결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시에 사는 남자와 중매로 만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민수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했지만 시댁에서 함께 키우겠다고 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고 민수가 털어놓았습니다. 은희도 저를 좋아했지만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전에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직접 만났다면 마음이 더욱 흔들렸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의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은희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저 때문이었다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만큼이나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의원 앞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민수의 의과대학 동기들, 그리고 어린 환자들의 부모님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 계셨습니다. 기념식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인사말을 하면서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축하 인사를 받으며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성실하고 실력 있는 의사인지, 특히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보는지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은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살짝 물어보니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길이라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기념식이 거의 끝날 무렵 의원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희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은희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허리도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하고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희도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지켜보며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나서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누나와 은인을 다시 만나게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예전보다 더욱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보이는 미소에서 옛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색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조용한 찻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결혼 후 시댁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평범한 부부로 지냈고 아이는 가질 수 없었지만 민수를 친아들처럼 키웠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웠다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은퇴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고생했지만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 모두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행복과 보람을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누나와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고마움을 거듭 표현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은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옛날에 자주 갔던 뒷산 정자에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먼저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조용히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함께 식사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은희와 함께 뒷산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 모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뛰어올랐던 길이 이제는 숨이 찰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으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정자에 도착해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여기저기 새로 지어진 건물들과 포장된 도로가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찾아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궁금했고 가끔씩 꿈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나니 마음 한편이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만남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는 오랜 친구로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궁금증이 풀리고 마음의 짐이 내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숙소에서 눈을 뜨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젯밤 은희와의 만남 이후 오랫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향 마을의 아침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정겨운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멀리 산자락에는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일찍 찾아와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은희도 함께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어제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았고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만난 은희는
어제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얀 카디건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이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녀만의 특별한 기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제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중간중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웃음도 많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희가 제안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걷던 냇가 길을 함께 걸어보자고 했습니다. 개발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한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곳을 다시 보고 싶었기에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민수는 의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며 먼저 헤어졌습니다. 두 분이 조용히 산책하시라며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아이의 배려 덕분에 은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냇가로 향하는 길에 은희가 그동안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낯선 환경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텨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농사일에 전념했고 은희와 민수를 잘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생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의 만남, 아이들을 키우며 느낀 보람, 직장에서의 고충들을 차례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은희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개발로 인해 많이 바뀌었지만 냇가의 일부 구간은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물소리도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냇가에 놓인 벤치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직접 만나서 헤어짐을 고했다면 서로 더 힘들어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너무 젊었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민수를 돌봐야 했고 저는 군대와 직장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면 된다고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은희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고백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은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 아내가 고맙다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후 시간을 냇가에서 보내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고민, 노후 생활에 대한 계획, 건강관리 방법 등 현실적인 주제들도 다루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공통된 경험들을 공유하니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은희는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자유로움을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독서를 하고 가끔 마을 봉사활동도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확인해 주니 든든하다고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했지만 요즘에는 독서와 산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좋은 인연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은희가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뒷산 정자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약속 말입니다. 저도 그 약속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순수했던 마음으로 했던 약속이었지만 오랫동안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결국 약속이 지켜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비록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약속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담 없이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서 오랫동안 맺혀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련한 사랑,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그 모든 것들이 따뜻한 추억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냇가에서 일어나면서 은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다가 가끔 소식을 주고받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민수가 준비한 작은 식당에서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수는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희와 민수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희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져갔지만 마음은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하고 평화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지나온 이틀을 돌아보았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의 해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모든 것이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밝아진 표정을 보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희와는 가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계절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옛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한 우정의 편지들이었습니다. 민수도 종종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원 운영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누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고향에 오시면 환영한다고 거듭 초대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은퇴 후 우울감은 많이 사라졌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즐거웠고 가끔 동네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고 말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그리고 그 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구해준 작은 생명이 이렇게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은희와는 아름다운 추억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오랫동안 잊혀진 인연이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그때 그 여름날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날로 기억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행동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날 은희와 냇가에서 나눈 약속이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눌러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